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총균세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 작가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인류 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혁명적 전환점을 논하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총균세와 기존 교양 수업에서 만나셨던 과학혁명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요.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구조적 전환의 의미가 우리를 둘러싼 지리, 환경과의 상호 관계성, 마지막 혁명적 도약의 의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고전지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총균세 세 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수업의 내용은 바로 백일고전지의 응용과정이죠. 응용과정이 설계된 목적은 통찰에 대한 융합을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본 강좌는 총균세를 통해서 인류학적인 하드웨어를 접근했다면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인신론적인 틀을 형성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윤리적인 마침표를 접근한다면 마지막 국부론을 통해서 경제적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접근하죠. 이러한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인류 지성사의 기둥과도 같은 내용을 섭렵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이 가능하려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말한 농경의 정책이 선행돼야 하고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바로 사회적인 잉여 가치가 지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가능하지요.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바로 융합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들이 주는 지혜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본 수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우리가 앞서 수업에서 다뤘는데요. 환경결정론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관점을 통해서 문명의 성패를 분석한 책이죠. 인류의 운명을 가른 것은 인종이 갖고 있는 지능이 아니라 우리들이 발 딛고 선 바로 땅이었다는 주장은 기존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쿤은 지식의 진보가 차곡차곡 쌓이는 축적의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틀로 교체되는 단절적인 혁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존의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지요. 그는 시장의 자율성과 분업의 효율성이 어떻게 국가의 부를 창출했는가를 논증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공익으로 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샌델은 앞선 3명의 학자가 설명한 현상과 메커니즘의 결과로 나타난 격차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도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효율성만이 최우선의 가치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공정함이 우선인가를 묻습니다. 이 네 가지 고전을 하나로 묶는 단어의 키워드는 인사이트 퓨전이라고 하는 통찰의 융합이죠. 우리는 다이아몬드에게서 어디서 시작됐는가라는 환경에 대한 내용을, 쿤에게서는 어떻게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스미스에게서는 어떻게 부유해지는가라고 하는 경제적인 관점을, 마지막 마이클 샌달에게서는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 문명의 번영, 질서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인류 문명의 설계도를 조망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들, 기술 혁신의 속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차시의 주 내용은 총균세라고 하는 책과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두 가지 고전을 통해서 인류의 발전은 지식의 혁명일까 아니면 환경의 혁명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한 지리, 환경의 중요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구조에 대한 전환과 혁명적인 도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단순한 기존의 축적이 아니라 전환과 도약으로서 인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지식의 구조와 환경의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문명을 변화시켰는가를 탐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정상과학, 위기, 혁명에 대한 문제를 다뤄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적인 우연성이라는 개념, 지식의 혁명에 대한 부분의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소개하고요. 네 번째로는 축적이 아닌 구조적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인식의 구조와 물질 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총균세와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서 인류 문명의 혁명적인 전환점,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적인 원인을 융합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 또 내용의 본질에 대한 주제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류의 지식이 계단을 우리가 오르듯이 차근차근 쌓여온 곳이라 믿고 있죠. 그러나 토마스 쿤은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러한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쿤은 과학의 발전은 축적이 아니라 비누적적인 발전의 에피소드라고 비유를 하지요. 다시 말한다면 과학혁명은 기존 패러다임이 전체 아니면 부분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것에 대체되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정하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바로 전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공동체가 결집한 그리고 공유하는 신념, 가치, 기법의 총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총균세의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한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각각이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바로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패러다임에 종속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더하여 쿤은 패러다임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는 정상과학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기존의 틀로는 전혀 설명이 될 수 없는 변칙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이아몬드 역시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헌신이 문명의 폭발을 낳았다고 비유를 했죠. 우리는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과학이 발을 딛고 있는 주변의 문명을 충분하게 거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의 수립 채집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농경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죠. 현재 우리가 사회가 또 함께 합의한 가장 유용한 패러다임이 바로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유효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새로운 혁명에 의해서 대체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한 지리적인 결정론을 넘어서서 문명의 보편적인 법칙을 우리가 찾아냈듯이 쿤도 개별 과학사를 넘어서서 지식의 보편적인 변화 원리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정상과학의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또 다른 위기로 변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토마스 쿤이 정의한 정상 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쿤은 정상과학을 과거의 하나 이상의 과학적인 성취에 확고한 기반을 둔 연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다수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혁명가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제공한 기존의 규칙을 수행하는 퍼즐 풀이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패러다임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가 풀어나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바로 패러다임의 현신이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을 제공한다 라고 얘기한 쿤의 통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오작동에 대한 인식, 쿤은 변칙 현상에 대한 얘기가 확산이 될 때 기존의 정상과학이 흔들리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현대의 정치적인 상황에 비유할 수 있겠죠. 기존의 제도가 사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기능적인 부작용이 일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총균세의 맥락과 우리가 연결해 보자면 이는 환경적인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문명의 위기와 같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농법이 혹은 기술이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명이든 과학이든 기존의 구조가 현재의 문제를 또 현실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할 때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쿤은 위기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철학적인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강조한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치, 과학적 발전, 모두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오작동의 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체에 병이 나면 통증이 오듯이 지식의 체계도 병이 나면 변칙이라고 하는 통증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증을 무시하면 기존의 지식은 호사하고 이를 직면하면 혁명의 기회가 열린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해결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쿤은 이 위기의 상태가 지속될 때 비로소 새로운 패러다임의 또 다른 후보, 또 다른 후보가 경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위기는 창조적인 파괴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적인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는 신호일 테니까요. 푸는 변칙이 패러다임에 의해 부여된 기대를 위반하게 될 때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과학혁명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러나 현실, 실제와의 간극, 그 틈새 사이에서 새로운 진리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문명사랑 비유해 볼까요? 환경적인 위기를 극복한 사회만이 그 다음 단계의 고도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이먼드 교수가 강조했듯이 가축화와 작물화의 한계에 넘어선 또 다른 문명이 제국으로 성장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기존의 도구로 새로운 도구를 찾기 위해 방황을 하죠. 이 방황의 시기를 쿤은 어떻게 비유했을까요? 바로 비정상 과학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규칙이 사라진 혼돈의 시대.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가장 역동적인 지식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붕괴라고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향한 재배열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혼돈을 딛고 일어선 결정적인 우연, 그리고 문명의 승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촌균세가 제시한 물리적인 토대의 힘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환경적인 우연성 그리고 지식의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 바로 문명의 하드웨어, 잉여의 생산과 환경적인 우연의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총균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명 불평등의 기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그 관점을 갖고 있죠. 아마도 제럴드 다이먼드 교수가 강조하곤 문명의 경로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 인간 각각이 갖고 있는 지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환경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바로 잉여 생산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잉여 생산물은 비생산 전문가 계급을 낳았죠. 이래서 현대 사회의 기원을 또 연결하게 됩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먹고 남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이 잉여라고 하는 부분은 농사를 굳이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즉 기술자, 관료, 군인, 그리고 학자들을 낳았습니다. 쿤이 제기한 과학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한 경제적인 토대가 바로 비로소 이러한 과정과 연결이 되는 맥락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유라시아 대륙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했죠. 동서로 길게 뻗은 대륙의 축은 기후, 식생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농업의 기술의 확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의 축은 아프리카, 아메리카죠. 기후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문명의 전파가 지체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하는 결정적인 우연 혹은 문명의 출발선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잉여 식량은 인구의 밀도를 높였고 이는 다시 세균과의 접촉을 통한 균에 대한 면역력을 또 도출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정비하게 되며 총과 쇠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된 또 계기로 연결이 되고 있지요. 각각의 대륙의 역사가 달라진 것은 타고난 차이가 아닌 환경의 차이라는 것과 다시 맥락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한 이 선언은 서구 중심주의적인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흔히 얘기한 과학사에서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배격하고 구조적인 전환을 강조한 것과 괴를 같이 하게 됩니다. 바로 지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잉여를 통한 전문성의 축적을 허락했기 때문인 거죠. 역사는 환경과 인식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이자 혹은 재구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각 대륙의 역사가 서로 크게 달라진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타고난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겸손한 진리는 우리가 지식을 대하는 또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주제, 바로 축척이 아닌 구조적 전환. 가장 이번 수업에 있어서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이죠. 지식은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문장입니다. 토마스 쿤은 강조했지요. 참신함의 누적의 획득은 실제로 드물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과학혁명의 구조가 던진 가장 충격적인 어떤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학혁명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기초 위에 다시 짓는 과정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념적 네트워크의 변화라고 얘기하죠. 패러다임이 바뀌면 단어의 의미조차 바뀝니다. 뉴턴의 질량과 아인슈타인 얘기한 질량은 다른 개념이죠. 이 상황을 쿤은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단어로 명명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은 공통의 잣대로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인 거죠.
제럴드 다이먼드 교수의 문명 분석 또한 이러한 쿤이 얘기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원, 환경의 차이가 단순하게 빈부의 격차를 만든 단순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문명 전체가 갖고 있는 조직의 방식, 권력의 구조,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렵 사회에 가졌었던 평등주의적인 구조, 그 구조가 농경 사회의 위계적인 구조와 공약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거죠. 문명의 한 단계 한 단계의 진보는 과거의 삶을 보존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부정하고 다시 이행하는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쿤과 다이아몬드가 공통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오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이 승리한 기록이 아니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구조가 바뀐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역사라는 것도 봤을 때 인종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기록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환경의 위대성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고전 교양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류사의 물주기를 바꾼 두 가지 위대한 통찰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고전,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제로드 다이먼드 교수의 총균세라고 하는 두 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운명이 결정지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강조한 내용의 주요 내용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은 평온하게 발전하다가 기존의 이론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변칙의 사례들이 쌓일 때 나타난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허물고 새로운 궁전을 짓는 비연속적인 도약이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지배지었던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의 섭리였고요.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종교적, 철학적인 토대였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행성의 궤도를 수정한 것이 아니죠. 마치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몰아내고 신학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도로 넘긴 인식의 붕괴입니다.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뉴턴의 역학은 완벽해 보였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상자와 같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이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뉴턴의 절대적인 세계관을 파괴하고 상대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운 것이죠. 이처럼 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시대적인 약속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 마치 안경을 쓰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이전과 같은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총균세에 대한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제르르 다이무드 교수의 현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내용을 살펴볼까요? 왜 어떤 민족은 총을 들고 침략했고 어떤 민족은 활을 들고 방어해야 했는가? 이것은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근면함의 차이가 아니라 지리적인 운명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주목해 보세요. 이 지역에는 보리와 밀 같은 고단백 작물, 소, 말, 돼지 같은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들이 몰려 있습니다. 반면에 호주와 아메리카는 어땠을까요?
가축화할 만한 대형 포유류가 거의 전멸 상태였죠. 농업의 혁명에 성공한 집단은 정착 생활이 가능했고요. 인구가 폭발했습니다. 남은 식량 덕분에 전업 군인과 정치인 등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시작이고 총과 새를 만드는 기술적 기반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라고 하는 이론이죠. 유라시아 대륙은 옆으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같은 위도이기에 기후와 낮의 길이가 비슷하죠. 한 곳에서 개량된 농법, 가축, 그리고 종이, 화약 같은 문명적인 이기가 빠르게 전파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명된 것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로 전달되는 문명의 고속도로로 같은 개념이죠. 반면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열대 우림, 사막이라고 하는 기후 장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춥고 내려가면 너무 더우니 농작물 하나 전파되는데 수천 년이 걸린 셈이 된 거죠. 서구의 열강이 세계를 정복한 힘은 그들의 우월함이 아니라 유라시아라고 하는 축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얘기합니다. 역사는 지리적인 환경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펼쳐지는 드라마다. 이제 우리는 두 고전의 공통 분모가 보이실까요? 바로 구조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는 개개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근면한 민족이라도 척박한 땅과 가로막힌 지리 속에서는 문명을 꽃피우기 어렵습니다. 바로 쿤이 얘기한 패러다임의 허락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 바로 그 흐름을 먼저 읽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통찰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적인 우연 속에 살고 있을까요? 쿤의 안경으로 세상을 의심해 보고 다이아몬드의 지도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한계를 분석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현대사회에서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또 디지털 환경이 우리 운명을 결정짓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다시 한번 재설계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인류 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혁명적 전환점을 논하다 총균세 세 번째 시간이었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에 따른 인간의 둘러싼 환경적인 우연, 수많은 지식의 혁명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구조적인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